요것부터 해보게. 악이란 말이 있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민법에 나오는 용어들은 다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절대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바꿔 읽어야 될 거 몇 개 있다 그랬죠. 그중 대표적인 게 이 악이야. 악의의 반대말은 선이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선의는 착한, 악의는 나쁜 이 뜻이에요. 그런데 법에서 사용되는 선의 악의는 착하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몰랐냐 알았냐예요. 전혀 느낌이 다르죠. 선의 착해야죠. 그 뜻이 아니요. 몰랐다는 뜻이야. 멍청한 걸 선이다 그래요. 너무 몰라. 곰탱이야. 선이. 악이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고. 영악해. 다 알아. 그거를 악이다 그래요. 근데 느낌은 자기가 너무 모르니까 왠지 아는 게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의가 알았다는 뜻인가? 악의가 몰랐다는 뜻이고 이것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래. 악의는 알았다는 뜻. 이거는 철저하게 연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악의를 알았다라고 바꿔 읽으면 냉정함이 유지되는데 악의를 그대로 읽잖아요. 악이라고.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나쁜 놈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가 많아요. 악의가 뭘 할 수 있느냐를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악이 나오면 알았다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야. 그럼 나쁘다는 느낌 안 들어가거든. 선이 나오면 뭐라고 읽어? 몰랐다 이렇게. 몰랐던 이렇게 읽으셔야지 착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간다고. 근데 선이 딱 나왔을 때 선의를 그대로 읽어버리면 왠지 착하고 불쌍하고 뭔가를 보호해야 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객관식 민법을 준비할 때 감정이 들어가면 대부분 틀려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너무 모의고사 때보다 자기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 너무 즐겁게 봤어. 텄어요. 그냥 감정대로 풀었다는 뜻이에요. 읽고 풀면 그렇게 된다고. 객관적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선의하고 악의를 바꿔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의는 몰랐다는 뜻이고 악의는 알았다는 뜻이야. 착하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다고. 근데 개념을 알았으니까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도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주제고 아주 어렵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반드시 맞춰가야 될 기존에 나왔던 문장들이 그대로 나오지 새로 나올 게 없는 영역이에요. 제목대로 하면 이 뜻이야. 점유자, 물건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 회복자, 그 물건을 회복, 돌려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들 관계가 언제 발생하냐면 남의 소유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어. 소유자와 정당한 권리관계에 기초해서 사용하는 점유자가 있을 거고 아무런 권리관계도 없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얘가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아무 권리 없으면 돌려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건 얘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을 때 정당한 권리가 없는데도 남의 소유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관계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 그래. 그럼 소유자는 언제든지 아무 권리도 없이 자기 소유물을 점유 사용하는 사람한테 내 소유물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소유물을 돌려줄 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해. 첫째, 지 것도 아니잖아. 권리도 없고 그동안 남의 소유물을 사용해가지고 이익을 얻었어. 그 과실이다 그래요. 그 과실 어떻게 돌려줘 안 돌려줘? 상식적으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의 소유물을 아무 권한도 없이 사용해서 이익을 얻었으니까 돌려줘야 된다고. 그게 돌려줘야 되는 과실 반환 문제가 생겨. 근데 우리
법에서는 특례를 둔 게 얘가 아무 권리가 없는데 자기는 있다고 믿었어. 이 정황상 얘는 자기한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그걸 선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동안에 취득한 과실은 돌려줄 필요 없게 특례를 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알았으면요. 아무 권리 없는 거 알면서 사용했으면 그 과실도 다 돌려줘야 돼. 이자도 다 돌려줘야 돼. 싹 다 돌려줘야 된다고. 두 번째, 얘가 남의 소유물을 아무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물건을 훼손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해를 배상해 줘야지. 남의 물건을 부셔놨으니까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그 다음 마지막이 남의 소유물을 아무 권한 없이 점유하다가 그 물건이 고장나가지고 대신 수선했어. 그걸 필요비다 그래요. 꼭 필요한 돈, 수리비. 그 다음이 남의 소유물에다가 비용을 지출해가지고 물건이 비싸졌어. 가치가 증가됐다고. 그걸 유입비다 그래. 그걸 비용을 이제 내가 네 소유물에다가 비용을 지출한 거니까 그 돈 달라고. 그걸 비용상환이라고 한다고. 이때 악의 점유자가 나와요. 그럼 악의가 무슨 뜻이었어? 알았던 거죠. 그럼 공평하게 한번 해보게. 그럼 알았던 사람은 그동안 남의 소유물 사용해서 얻은 과실 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 돌려줘야 돼. 이자까지 다 돌려줘야 돼. 훼손한 게 있으면요, 손해배상도 다 해줘야 돼. 대신에 얘가 얘 물건을 고쳐줬어. 그 돈은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악이었던 사람은 얻은 이익 다 돌려줘야 되고, 훼손한 거 있으면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되고, 대신에 남의 소유물에 지출된 비용이 있으면 그 돈은 돌려받아야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악의 점유자도 비용은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악의 점유자가 뻔히 남의 소유물인지 알면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느냐를 시험에서 물어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아니 어디서 이 못된 놈이 돈을 달래 하고 풀게 돼 있다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비용 문제뿐 아니라 과실 반환, 손해배상 문제도 있는데 악이었으면 과실은 다 돌려주고 손해도 다 배상해 주되 지출한 비용은 돌려받아야, 그래야 서로 공평한데 하고 풀겠죠. 민법의 이상 중에 하나가 공평이에요. 공평. 개인들 간의 관계니까 공평해야 되거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못된 놈이 어디서 돈 달래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객관식을 준비할 때는 감정이 들어갈 여지가 있으면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 맨날 외우라 그러는데 그럼 외워야 지금 못할 거야. 누가 앞잡다서 외우래? 문장 구조를 외워야 된다고. 문장. 그러니까 이해만 한 걸로는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감정이 안 들어가거든. 그럼 외워버리면 쉽죠. 악의 점유자도 비용은 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잘 안 외워지면 왜? 악의 점유자는 취득한 과실 다 돌려줘야 되고 손해배상도 다 해줘야 되니까 나는 다 해줬잖냐. 그럼 내가 네 물건에 지출한 비용은 돌려줘야 공평하지 라고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 생각을 언제 다 해? 그럼 계속 그렇게 연습하다가 시험장 갈 때는 뭐만 외워? 악의 점유자도 비용은 다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시험장을 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갔다? 갔어. 방법의 문제다니까 이게.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51번에 외운 대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나왔어. 그리고는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외웠던 문장 2번이 나와. 악의 점유자는 비용,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다 있다. 이거 통상이고 뭐고 볼 것도 없어요. 비용 나왔지? 그러면 악이죠? 비용 다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안 부시는 거야. 자, 달렬하니 보여줄게. 못된 놈이 어디서 돈 달래? 없사이 하고 내려가잖아.
답 없어요. 답 없다고. 답 없다고. 집에 가서 꼭 자기 시험지 보세요.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자기 시험지 반드시 다시 보셔야 돼.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풀었는지 줄만 긋고 갔는지. 중개사 수험생들은 누구한테 안 배워도 이건 한다? 참 신기해.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이거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근데 줄을 긋더라고 이렇게. 줄 긋는 이유는 첫째, 읽은 흔적을 남기기 위함이고, 두 번째, 시간에 쫓겼을 때 빨리 못 읽겠으니까 줄을 빨리 그어가지고 심리적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예 안 읽은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한 번은 읽고 찍었다라는 심리적 위안. 근데 이렇게 푼 문제 중에 10의 9은 다 틀렸다는 거지. 더 심각한 거, 줄 긋고 5번까지 갔어. 답을 못 찾았다? 또 거. 그래서 2줄씩 거 있어. 빵집 자기 시험지에 2줄 거 있으면 습관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고 싶으면 시험지를 들고 오라니까. 그럼 내가 정확히 봐줘요. 아무도 안 들고 와. 아무도 안 들고 와. 아니 아픈 데를 치료를 하려면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가지고 나 어디 아프게? 그래갖고 뭔 치료를 해? CT도 찍어보고 결과 잘 안 나오면 MRI 찍어보고 피도 뽑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치료를 정확히 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아픈 데 숨기고 어디 아픈지 맞춰보래. 그래갖고 해결 안 된다니까. 그게 해결 안 돼. 자신에 대해서 냉정해야 돼요. 자신을 속이면 안 돼. 쉬었다가 여자식이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할 거야 라고 들으시면 돼요.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제도상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 계약하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돈을 다 줬다고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매도인 소유였던 걸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둘이 가서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해주죠.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약속대로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해. 그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약속대로 등기해달라고 하는 권리예요. 민법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효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오는데 시효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효과를 뜻하는 거야. 그럼 소멸시효는 시간이 경과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생기는 게 소멸시효야. 왜? 화살표 괜찮아. 그러니까 소멸시효 제도라는 건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권리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들이 몇 있어. 그중 하나가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를 해야지 10년 동안 행사를 안 해버리면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간주해가지고 법에서 그냥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소멸시켜버린다고. 근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이유는 권리 행사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10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할 텐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소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권리 행사를 하고 있으면 소멸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등기 청구를 안 했을지라도 그 목적 부동산을 인도를 받아서 점유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거를 권리 행사하고 있는 걸로 간주해. 그러니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원래는 10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돼 있는 권리인데 그 매수인이 그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권리 행사하는 걸로 봐줘야 되니까 그때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그럼 시험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냐 안 하냐, 소멸시효가 진행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면 뭘 찾아야 돼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지 점유를 하지 않았는지. 이때 점유가 무슨 뜻이요? 권리 행사란 뜻이에요.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럼 요것만 알고 푸는 거예요. 자, 53번에 문제 제목이 뭐예요? 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다른 건 아직 모르니까. 자, 3번에 물어본 것부터 찾아보세요. 제가 물어본 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끝에 문구를 먼저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시험지문들은 앞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문제 제목에 입각해서 물어본 거 찾는 거야. 자, 3번 물어본 게 뭐야? 끝에 시효로 소멸하는지 물어봤죠. 뭐가?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금방 외운 거죠. 어? 야,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냐 안 하냐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뭐 찾아야 돼? 점유를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뭐래? 인도 받아가지고 사용 수익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점유 사용하고 있잖아. 그럼 소멸시효 진행해 안 해? 안 해. 그럼 소멸해 안 해? 안 해. 이렇게 푸시는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 매년 나오는 기초 지문이에요. 배운 데서 하나도 안 나왔다는 사람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다음 문제가 어디 반환 청구부터 해보게. 반환 청구가 무슨 뜻이에요? 돌려달라, 이게 반환 청구지. 저희가 매년 나오는 주제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자신의 현재 물권을 현재 침해하는 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침해 유형에 따라 내 물건을 돌려달라, 반환 청구. 방해하지 말라, 방해 제거.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걸 물권적 청구라고 한다고.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세 가지 행사 내용이 나와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물권 보호 청구하는 걸 물권적 청구다 그래요. 그럼 소유자가,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도 아는 게 소유권이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누군가가 훔쳐갔어요. 그럼 뭐라 그래? 돌려달라 그러지. 내가 점유하던 거, 내가 소유하던 물건 누군가 훔쳐가면 돌려달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반환 청구. 계속 방해해. 그럼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 제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반환을 청구하려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 해야죠. 그래야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그 권리들 대다수는 점유를 수반해. 그래서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되는데 딱 두 권리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 지역권은 나중에 배우실 거고 저당권은 상식으로 알 수 있거든. 저당권. 자, 저당권은 민법 시험 처음 공부하셔도 저당권 용어는 아시지? 그럼 저당권자 대표적인 데가 어디요? 그것도 몰라? 저당권자. 은행이지, 은행.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아파트 담보대출 받죠. 그럼 내가 살던 아파트, 내 소유 아파트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1억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줬잖아. 그럼 내 돈 빌린 사람, 이 사람을 채무자. 자기 부동산에다가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주죠. 이걸 저당권 설정자다 그래요. 그럼 은행은 저당권을 취득해.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자가 된다고. 그럼 상식. 내가 은행에서 1억 빌리고 내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해서 은행이 저당권자 됐죠. 그럼 내 아파트 내가 살아, 은행이 살아? 내가 계속 살지. 은행이 우리 집 와가지고 막 거실에 앉아서 노트북 켜고 일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그럼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반환은 뭐 하는 거예요? 반환. 돌려달라고 하는 거. 나한테 돌려주라고 하는 걸 반환 청구다 그래. 그럼 은행은,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할 권리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기초 중에 완전 센 기초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침해가 될지라도 방해 제거 청구는 할 수 있어도 반환 청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이 동의야, 동의어. 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은 반환 청구라는 건, 예? 저당권 반환 청구 그냥 없다가 아니요. 절대 없다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절대를 넣어서 외워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거든. 저당권은 반환 청구 없다 이렇게만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외우더라도 가장 쉬운 것부터 외우는데 외우더라도 100% 확신 있는 게 외워야 돼요. 그냥 있다 없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중간중간에 시험 볼 때 혹시라도 이때는 이란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100% 정확히 알든가 아니면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아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은 반환 청구 절대 없다니까 방해 제거만 청구하는 거예요. 자, 해보게. 문제 제목이 물권적 청구권이야. 매년 나오는 주제예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물권 보호 청구하는 거야. 딱 세 가지예요. 물건을 돌려달라, 반환 청구. 방해하지 마라, 방해 제거. 예방해달라, 방해 예방. 여기에 돈 달란 이야기 있어 없어요? 없어. 돈 달란 이야기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내용이 아니야. 돈 달라는 건 별도로 다른 법률 관계를 해결해야 돼. 물권적 청구는 이름에 써있듯 물권 보호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물권적 청구다 그래. 무슨 손해배상이니 비용을 달라.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고. 틀린 거 찾으랬어요? 자, 1번에 물어본 거 찾아봐요. 물어본 거. 반환 청구할 수 있냐 그랬죠? 누가? 저당권자가. 자, 해봐 이제. 은행은 반환 청구 절대 없어. 끝. 이렇게 풀어야 돼. 읽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셔야 돼. 물어본 것부터. 그럼 물어본 게 정리되면 물어본 게 이거잖아. 저당권자 반환 청구 할 수 있냐 물어본 거죠. 그럼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왜 없어?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럼 깔끔하게 1번 답 쓰고 끝났죠. 난이도 최하야. 이거 제일 많이 틀렸어요. 이거 정답률 50% 안 될 거야 아마. 놀랍죠? 왜 그런지 보여줄게.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는, 달려라 하니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달려라 하니는 여기저기 살펴보지도 않고 머리에 꽃을 꽂고 하늘 보고 달리기만 하는 걸 달려라 하니라 그래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달려라 하니야. 어떻게 푸냐면 쭉 줄 긋고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돼. 야, 저당권자는 그 저당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 그럼 물건 누군가가 빼내갔죠.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달려라 하니는 있을 것 같잖아. 왜? 물건에서 뭘 빼갔잖아. 그럼 당연히 돌려달라고 해야지. 맞겠네 하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림도 보여줄게. 자, 여기 임야야, 임야. 여기에 수목이 있어 이렇게. 제 수업 들으려면요 그림이랑 글씨는 참으셔야 돼요. 글씨랑 그림은 못 그려, 못 쓴다고. 여기에 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 그럼 요 임야의 담보 가치가 유지가 되려면 요 수목들도 있어야 담보 가치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한두 푼도 아닌데. 근데 이 수목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A라는 놈이 불법으로 반출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요 A라는 사람 때문에 저당권의 이 목적물 담보 가치가 손상됐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요놈한테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이건 반환 청구가 아니라 방해 제거 청구란 말이에요.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불법으로 빼갔으니까 왜 내 담보 가치 손상시켰냐고 빨리 다시 가서 나무 심어 놓으라고. 이건 방해 제거 청구라고. 근데 자기 달려라 하니는 머릿속에 이게 뭐가 떠올라? 이걸 반환 청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는 뭐야? 그래, 이
이 나무들을 얘가 빼갔죠. 나한테 가져와. 이거를 반환 청구다 그래.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은행에서 나무를 은행으로 갖고 오라 그래? 그럼 은행은 숲이 되겠네? 무슨 푸르지오야? 그런데 이걸 외우지 않은 사람들은, 달렬한이들은 줄만 긋고 읽는 사람들, 물어본 거에 대해서 동그라미 딱 쳐놓고 표시해놓고 보지 않고 읽기만 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스타일들, 이해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들은 이 문제를 다 틀려요. 당연히 갖다 놓으라고 해야지. 이거를 반환 청구다고 혼자 순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본 거 표시하는 습관이 된 사람들은 1번 지문은 저당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네. 절대 없는데? 이러면 은행이 숲이 되는데? 하고 그냥 맞추고 끝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의 함정이 어디냐면, 이걸 이제 1번을 놓치고 읽는 스타일들, 달렬한이들이 줄 긋고 내려가죠. 여기 3번에 딱 걸린다. 봐봐, 여기 상식으로 해봐. 상식으로. 자, 소유자의 알. 근데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이놈이 지금 얘 거 방해하고 있죠. 이때 방해를 제거하는데 돈 들 거 아니야. 이 방해 배제 비용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근데 뭐라고 나왔어? 없대잖아. 그럼 3번이 틀렸죠. 상식으로. 아니, 저당권자는 이거 빼간 놈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지. 상식으로. 여기 방해하는 놈한테는 방해 배제하는데 든 비용은 달라고 해야지. 그럼 3번이 틀린 걸로 입맛에 딱 맞죠? 전부 다 3번 써서 틀린 거야. 그리고는 맞은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이의 제기를 해달래. 아니라고. 여기 이 법좀 모르겠죠? 문제 제목이 뭐예요? 이거. 그래서 항상 제목이 거기서 보시는가? 그럼 소유자는 방해하는 사람한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돈 달라는 이야기가 없어. 이건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대로 풀면 무조건 3번에 답 쓰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맞은 줄 알아요. 그래갖고 기분 좋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읽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도 이해를 해야 된대. 나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해서 다 틀린 거야, 이걸. 이해해서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거든. 그리고 답 나왔죠? 외운 사람은.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 그냥 없다가 아니라니까. 절대 없다니까. 그럼 절대 틀렸잖아. 그럼 틀린 거 찾으라 그래서 1번 찾았잖아. 그럼 끝내야죠. 근데 왜 내려가? 왜 내려가냐고. 내려갔더니 얘가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잖아. 잘 내려왔다고. 그리고는 3번에 답을 쓰면서 큰일 날 뻔했대. 큰일이 났지. 큰일 날 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객관식은 한 지문이라도 100%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 100% 정확한 것들은 나머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제도가, 좀 전에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리자일지라도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안 하게 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그걸 소멸시효다 그래요. 반대 제도가 있어요. 권리자가 아니어도 일정 기간 권리자처럼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있다고. 그걸 취득시효다 그래요. 그래서 시효는 딱 두 종류야. 행사 안 하면 소멸하게 되는 소멸시효. 권리자가 아니어도 그 권리를 계속 행사하면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가 있다고. 그래서 법에 이럴 때 적용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갑하고을하고 서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인데, 을이 수년 전에 건물하고 땅을 같이 샀어. 근데 그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는 실제로 누구 소유야? 갑 소유. 근데 을은 건물하고 토지를 그전 사람한테 한 번에 같이 샀죠. 그럼 이 땅은 을 자기가 산 땅인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는 누군데? 갑인데 이거를 자주점유라 그래.
자, 을이 지금 이 땅 점유하죠. 근데 을은 소유자는 아니지. 근데 지는 지 소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점유란 소유자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자인 줄 알고 점유하는 걸 자주점유라고 한다고. 그래서 민법에 이 규정이 있어요. 이 상태로 서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20년 지나도록 갑도 지 땅인 줄 몰랐던 거죠. 을은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었고,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하면 더 법적 안정성이 깨질 것 같으니까 만든 제도가 취득시효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평온 공연한 20년이 지나면 을이 소유자인 갑한테 요 부분만큼 내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등기를 해달라라고 등기 청구할 권리가 생겨. 그걸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또 쉬는 시간에 들고 와갖고 이런 게 법에 어디 있습니까? 갑은 억울해서 어떡해요? 그 사람들은 시험 결과가 억울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 법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시험엔 뭐가 나오지?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객관 시험 준비하는 거지. 이게 막 몇 억씩 하면 갑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럼 처음부터 좀 잘 알아보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맨날 민법이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을이 처음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그걸 시효가 완성된다 그래. 계속 갑이야 소유자가. 그럼 누구한테 등기해달라 그래? 갑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소유 명의가 바뀌었으면 누구한테 해달라 그래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법원이 그걸 정한 거야. 마지막 사람이 아니고요, 얘가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20년이 된 날, 그날을 완성 당시다 그래. 그때의 소유자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등기를 해야 소유권 이전하는데 등기 청구 상대방이 누구냐? 시효 완성을 누구한테 주장을 해야 되냐? 같은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라고?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요것만 외우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를 공부할 때 1순위로 외우는 거, 그러니까 객관시험을 준비할 때는 우왕좌왕하시면 안 되고 가장 1순위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문제 제목 보면 떠오르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문제가 딱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게 항상 먼저 떠올라야 돼. 누구한테 하라고?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그럼 등기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뭘 확인해야 돼요? 그 물어본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완성 당시 소유자면 그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거고,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면 그 자를 상대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써 있을 거 아니야. 객관식이니까. 해보게. 써 있는지 찾는지. 55번 문제 제목이 점유취득시효야.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완성 당시 소유자. 옳은 거 찾으랬죠? 자, 2번 문장 길죠? 항상 짧든 길든 뭐부터 찾으라고? 물어본 거. 이 지문이 물어본 게 뭔지를 항상 먼저 찾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돼.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럼 자, 2번 물어본 게 뭐야? 등기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문제 제목이 뭐야? 점유취득시효에서 등기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뭘 확인해? 완성 당시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앞에 이제 자, 완성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그랬죠. 그럼 소유권 등기가 무효래죠. 그때 그 등기 명의인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 등기 명의인이 누구야? 등기가 무효일 때 그 명의인, 소유자야 아니요? 눈을 뜨고
몰라? 야, 완성 당시에 소유권 등기가 무효래. 그럼 소유자야 아니요? 아니잖아요. 등기가 무효니까. 그때 그 등기 명의는 소유자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럼 얘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죠. 그럼 상대방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오늘 우리 같이 푸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이게. 문제 자체가. 근데 뭐만 알면 풀어요. 점유치주시에선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완성 당시 소유자. 근데 물어본 건 그 명의인이 상대방이 될 수 있냐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완성 당시 소유자라야 상대방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 누구래? 등기가 무효인 명의인이래.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고. 그 공식대로 풀어야 된다고. 아니 오늘 다 알고 맞추라는 게 아니여. 잘하면 둘째 시가 끝나고 누구 가겠네. 그 다음 문제 풀기에 필요한 지식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객관식은 지엽적인 판례들 백날 외워봐야 외워지지도 않고요. 이해해봐야 이해도 안 돼요. 패턴을 익히는 거야. 걔들도 모르는 패턴이 있어. 내는 사람도 모르는. 그것들 몇 개 외워놓으면 답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법제도를 취했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은 전혀 다른 부동산이야. 그래서 대장도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따로 관리되고 등기부도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권리 관계를 알고 싶으면 건물 등기부를 봐야 되는 거야. 토지 봐갖고 몰라. 토지 권리 관계를 알려면 토지 등기부를 봐야 돼.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야. 그럼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토지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맨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토지는 A 소유인데 건물은 갑 소유야. 그럼 남의 땅에 지금 건물을 소유하죠. 이건 매년 나오는 법률 관계예요. 그럼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적법하게 존속하려면 이 땅 주인하고 건물 소유자 간에 뭐가 있어야겠어? 뭔가 토지를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대지사용권이라 그래. 대지사용권이 무슨 뜻이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야 이 건물이 철거가 안 될 거 아니냐고. 이게 없으면요. 철거해야지. 아무 권한 없이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지은 건 철거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대지사용권이 중요한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권리 두 가지가 지상권. 지상권이라는 건 남의 땅 빌려서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예요. 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건 물권이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임대차 있죠. 그래서 토지 임대차가 있어요. 토지 임대차. 이걸 토지 임차권이다 그래요. 얘네 둘의 성질은 물권, 채권만 다르지 기본 성격은 똑같아. 남의 땅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 그 위에다가 지상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은 남의 땅에 있으니까 이 건물이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지상권이든 토지 임차권이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 건물에만 어떠한 권리가 설정이 돼. 은행에서 갑이 돈을 빌려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했대. 그럼 이 은행은 건물만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준 거예요. 그럼 건물이 철거되면 채권 회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건물에 남의 땅에 있잖아. 그럼 뭐도 있어야지 건물이 안전해. 네,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이 건물도 가치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고. 효력이 있어. 그럼 얘가 나중에 돈 안 갚죠. 그럼 건물 경매 실행하지. 그럼 건물 경락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건물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대지사용권,
지상권, 토지 임차권도 당연히 취득해. 그래서 민법 객관식 시험 문제 지문이 끝에 끝날 때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무조건 옳은 문장이에요. 그럼 틀리게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옳은 문장이야. 틀리게 나오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이게 한 번 더 응용돼서 나오면 이렇게 나와. 건물 경락인은 지상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 그게 맞다고. 건물 취득하면 딸린 대지사용권도 당연히 취득하는 거예요. 이 구조는 매년 나와요. 그럼 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을 했대. 건물이 압류나 가압류가 됐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있는 건물에 권리 설정되죠. 그럼 그 권리들은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당연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쳐줘. 시험 지문이 길면 어디서부터 봐? 끝에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끝에 봤더니 지상권 미친다. 토지 임차권 미친다. 그냥 옳은 문장이야. 100%. 그럼 앞에 뭐라고 써있냐? 남의 땅에 있는 건물 나오고 그 건물에 전세권 설정됐다. 저당권 설정됐다. 건물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이 있다. 미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지문은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찾으면 앞에를 안 봐도 되는 게 많아요. 왜? 그걸 물어보려면 앞에 이러이러한 경우를 써줘야죠. 거기는 바꿀 데가 없거든. 성형수술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야. 딱 했을 때 이뻐지는 데를 해야지. 뒤통수로 하면 안 된다고. 객관식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본질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 지문이 조금만 길면 그걸 읽는데 부담을 가지시잖아. 그리고 눈도 어둡잖아. 잘 읽지도 못해. 그리고 첫 번째 줄이 있다가 중간부터는 두 번째 줄로 내려갈 때도 있어. 그리고 읽고 멍 때려가지고 또 읽어. 그래 그걸 달려라 한이다 그래. 그리고 한 번 읽고 모르면 넘어가기라 되는데 또 읽어. 그걸 미절이다 그래. 집착이 심한 거예요. 집착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 습관을 고치고 시작해야 돼요. 자, 해보게. 문제 제목이 전세권이야.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자, 2번 문장 길죠? 끝에 뭐라고 나왔어? 네, 지상권에 미친다고 나왔지. 그냥 100% 옳은 거라고. 문제 제목이 전세권이었죠. 문제 제목이 저당권이어도 마찬가지인 거야. 끝에 뭐라고 나와? 지상권에 미친다. 맞다야. 그럼 앞에 안 읽어도 되는 거야.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은 틀리게 바꿀 데가 없는 거야.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 써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틀리게 내면 뭐라고 내?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나오는 형태가 그냥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읽고 해석하니까 놓치고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끝이요. 그래서 2번 답수 끝내야 돼. 야, 좀 전에 나왔던 이제 지상권. 얘도 매년 나온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좀 전에 봤듯이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럼 지상권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럼 지금 을이 남의 땅에 건물 소유하죠. 이걸 지상물이라고 그래. 지상물이 무슨 뜻이요? 땅 위에 설치한 물건. 그 지상물의 대표적인 게 건물. 근데 남의 땅에 건물 소유하려면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 있어야지. 우리 시험은 공인 중개사 시험이야. 그래서 시험 범위가
중개와 관계된 것만 시험 범위로 한정돼 있어요. 그 점이 다른 민법 시험들과 다른 특징이야. 그럼 중개가 무슨 뜻이요? 중개. 둘이 거래를 할 수 있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럼 중개가 되려면 그 중개 대상물은 반드시 거래 대상이라야지. 그걸 양도, 처분한다 그래. 그래서 공인중개사 민법시험은 양도할 수 있는 것만 시험 범위예요. 그럼 중개사 시험에 이 권리 양도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죠. 그러면 있어 없어? 그냥 다 있다. 어떤 권리인지 몰라도 중개사 시험에서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냐 없냐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답해? 있다고 답하셔야 되는 거야. 왜? 중개사 시험이니까. 중개가 되려면 양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양도, 처분 같은 말이에요. 있어 없어? 그냥 있다고 하면 안 돼. 다 있다. 다 있다고. 뒤에 그걸로 한 문제 또 맞춰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양도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면 안 돼. 없으면 시험 범위가 아니야. 두 번째는 모든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니까 시험의 범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점이 하나 있어. 그 권리만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양도가 되는 게 있고, 어떤 권리는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양도는 안 되고 주된 권리와 함께 해야만 되는 게 있다고. 이게 중개사 시험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중개 대상이라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중개사 뭐는 알아야 돼? 이것이, 이 물건, 이 권리가 중개 대상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개 대상도 아닌데 중개를 했어. 그럼 중개 수수료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중개 대상, 양도 가능성,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럼 양도를 하려면 이것만 양도할 수 있는지, 다른 것과 함께 해야만 양도가 가능한지는 알아야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중개사 시험이랑 민법 시험에서는 여러 문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양도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다 있다야. 근데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냐, 이것만 독립적 처분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다른 질문인 거야. 양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만 따로 분리가 되는지, 다른 것과 함께 해야만 양도가 되는지, 이건 다른 문제다고. 그때 기준은 그 권리만 독립적 존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예요. 그럼 독립적 존재가 가능하면 분리처분할 수 있는 거고, 불가능하면 독립처분이 안 되는 거야. 즉 종된 권리들은 주인을 따라다녀야지 종된 권리만 팔아먹을 수는 없어요. 그럼 종된 권리 팔리면 어떻게 해? 주된 권리랑 함께 처분해야 돼. 그와 관계돼서 나오는 문제가,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제한물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상권부터 시작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5가지 물권을 순서대로 배워요. 나중에 그 5가지 권리 중에 독립적 분리처분이 가능한 권리는 지상권뿐이야. 나머지 애들은 다른 주된 권리랑 함께 처분해야 돼. 그런데 지상권은 독립적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 우리 판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을은 남의 땅을 지상권 설정해서 빌렸죠. 그리고 그 위에 지상물 소유했지. 그럼 을은 건물 소유하고 있으면서 남의 땅을 이용할 지상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이때 건물만 따로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느냐, 지상권은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고 건물만 팔아먹을 수 있느냐, 반대로 건물은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고 지상권만 따로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게 소송된 거예요. 그럼 좀 전에 배운 거 있죠. 지금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이죠. 그럼 이 건물 소유하려면 지상권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상권은 이 건물에 부종해야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럼 분리해서는 안 된다. 같이 팔아먹어야지 분리처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측이 있고, 또 한 측은 해결 방법이 있으면 분리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분리처분 가능하지 않냐고 주장한 측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이 붙었지.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법원은 지상권은 지상물과 각각 분리처분이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즉 부종성이 없다고 한 거야. 부종성은 종처럼 붙어 있는 걸 부종성이다 그래. 이게 지상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시험에서 중요시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종된 애들이 많은데 얘는 독립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그랬어. 그럼 의구심이 드는 게 아까 배운 대로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은 지상권이 있어야 존속하지. 안 그러면 철거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들을 분리해버렸어요. 건물은 병한테만 팔고 지상권 을이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토지 이용권이 없죠. 그럼 건물 철거될 수가 있잖아. 해결책이 있다는 거야. 얘가 지상권 가지고 있고 건물은 얘한테 팔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남의 땅을 자기가 빌렸죠. 이거를 남한테 또 빌려줄 수가 있어. 그럼 지상권자인 을이 건물만 산 병한테 토지 임대를 하면 되거든. 그래서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난 거야. 그런데 시험은 이걸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지상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건물만 팔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있어 없어? 있어. 반대로 건물은 을이 계속 가지고 보유한 채 지상권만 병한테 처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 있어 없어? 그냥 있어. 그럼 뭐 외워야죠. 왜 있는지는 안 써 있단 말이야. 왜 있는지 설명해 줬지 지금. 지상권 범위 내에서 임대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어떤 시험에도 써 있질 않아요. 그냥 객관식이라는 건 이 둘을 각각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냐 없냐고만 물어보는 게 객관식이야. 왜 있냐 왜 없냐 왜는 안 물어봐요. 근데 맨날 왜만 따져. 그러니까 왜놈 쳐들어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만 하니까. 근데 왜 그런지를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은 기억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외우게 해. 지상권 문제에서는 양도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다 있다예요. 지상권에서 양도 나오면 다 있다야. 지상권에서 양도가 없다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라니까. 그러면 이거 1년 동안 외우면 못 외우겠어요? 못 외울 사람 있나 본데? 그냥 지상권에서 양도 나오면 다 있다야.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상물하고 서로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처분 다 있어. 다 있다. 그 다음 기초가 이게야. 남의 땅 빌렸죠. 그럼 사용료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지료다 그래. 지상권에서 땅 사용료를 지료라고 한다고. 그럼 지료를 제때 줘야 되는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항상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법률관계에서는 연체되면 소멸시킬 수 있도록 연체효과 규정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가 임대차만 3기로 돼 있고 나머지 모든 법률관계들은 다 2로 돼 있어요. 2로. 그래서 지상권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을 시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상권자인 을이 2년 이상 지료 지급을 안 했을 시에는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그럼 바로 지상권은 소멸해.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시게. 이 문제 보고 이제 느끼실 게 있어. 오늘 첫날 배운 걸로 시험은 끝나. 자, 59번에 깝깝한 말 나오죠. 을은 갑과 이렇게 갑과 을 나왔잖아. 이걸 사례 문제다 그래. 하나 이제 기준점 잘 보실게.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민법시험이랑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민법시험이랑 가장 큰 특징,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사례 형태인데 사례 문제가 상대평가랑 절대평가 중에 어느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문제 수가. 사례, 가불병 나오는 이 한자 써 있으면 사례 문제야. 사람 이름을 한자로 쓰니까. 상대평가랑 절대평가 중에 어느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절대평가 많이 나와요. 왜? 그 이유도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절대평가는 아까 말했듯이 절대 못 풀 문제를 내야 되니까 사례가 많이 나오죠. 그게 잘못된 사고예요.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절대평가 시험에 사례 형태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문장을 줄이려고 그런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관계가 지상권이잖아요. 그럼 지상권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땅을 빌려주는 사람을 지상권 설정자라고 하고 빌려 쓰는 사람을 지상권자라고 해요. 그럼 사람 표현하는데 몇 글자 들어가요? 5글자, 4글자가 들어가. 그걸 2번 쓰면요 10글자, 8글자. 3번 쓰면 더 불어나죠. 그거를 갑, 을로 하면 1글자로 줄죠. 그래서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도 다 몰라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갑만 나오면 갑갑한 거야. 병까지 나오면 병나요. 정 나오면 정냄이 떨어지고 가끔 무가 나올 때가 있어. 못 읽어. 응가 이래야 돼. 무 나오면 아무 생각 없어진다고. 그리고 2번째 잘못되는 게 갑만 보이면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갑, 화살표, 을 이렇게. 그걸 도해라고 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많을 거야. 딴 데서. 그게 객관식 시험의 본질을 전혀 몰라서 그런 거야. 절대 사례 형태들은 문제를 읽으시면 안 돼. 일단 뭐에 대한 문제인지 단어 하나만 찾는 거예요. 서술형처럼 좀 전에 봤던 문제는 문제 제목이 전세권이었죠. 전세권. 근데 지금 얘는 사례로 나왔잖아. 그럼 얘는 뭐에 관한 사례인지 단어 하나만 먼저 찾는 거라고. 갑과 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나왔어? 지상권 나왔지.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지상권 문제예요. 그럼 이것만 지상권 문제구나만 알고 뭐 찾으래? 옳은 거 찾으래. 이렇게만 하고 밑에 지문 있죠? 그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지문에서 물어본 거를 정리를 먼저 하고 물어본 거 알았으면 그에 대한 답을 해야죠. 그때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군지를 알아야 답을 할 수 있는 문장일 때는 봐야지 문제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면 문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이거 아무 데서도 못 배워 그거. 왜? 다른 선생님들 중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자기들도 그림 그리고 다 읽고 문제를 풀었었기 때문에. 객관식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고. 정해진 사건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외운 것만 풀기로 했죠. 외운 거는 눈에 띌 거 아니야. 안 외운 건요 읽어봐야 못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운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봐 이제. 지상권 문제지. 옳은 거 찾으랬죠. 몇 개 들었어? 3개 들었지. 몇 개 찾으래? 하나, 둘, 셋 돼 있잖아. 그럼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셋 다 알아야 되거나 2개만 알면 답이 나오는 둘 중에 한 가지 유형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가 지상권이었어요. 자, 기억. 물어본 게 뭐야? 양도할 수 있냐 그랬잖아. 있어 없어? 다 있다 그랬잖아. 그럼 위에 갑을이 누군지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좀 더 그래도 자기는 자세히 보고 싶어. 그럼 뭘 양도할 수 있냐 그랬어? 건물 소유권만. 그럼 지상권에서 건물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고. 자, 니은 물어본 거. 양도할 수 있냐 그랬죠. 기억도 양도할 수 있냐 그랬고 니은도 양도할 수 있냐 그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니은은 뭐 물어봤겠어? 지상권 양도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기억에서 건물 양도할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냐? 다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 주어가 뭐야? 주어. 을이지. 그럼 이 사례는 을이 누구라는 거야? 지상권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읽어도 물어보는 거 정리하다 보면 정리가 되게 돼 있지. 뭐 달라고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앉았냐고. 피카소도 아님서. 물어본 것만 정리하면 된다니까. 그럼 얘는 요 중에 하나겠죠. 그럼 디귿에 초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디귿 물어본 게 뭐야? 소멸 청구할 수 있냐 그랬잖아. 문제 제목이 뭐였어요? 지상권이었지. 그럼 지상권 소멸 청구하려면 2년 이상 연체됐어야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뭐래? 3년을 미지급했대. 너무 안 좋네. 그럼 소멸 청구 있다. 아, 다 맞는 거구나. 이렇게 풀어요. 자, 지금 문제 풀 때 지상권 옳은 것만 풀어도 답이 나오죠. 자기가 외운 거니까. 에? 나머지 읽을 필요 있었어 없었어요? 전혀 없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풀어? 다 읽어요.
저걸 다 읽는다고. 읽기만 하면 다행인데 옆에다가 또 어디서 배운 거 있어가지고 가 해놓고 시작을 해. 그리고는 화살표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시험에. 2명 나오니까 그림도 그리지. 병 나와봐 못 그려. 그림 그리는 시험 아니다고 이게. 이렇게 해서 못 풀 문제는 어차피 읽어도 그려도 못 풀어요. 얘는 낱말 맞추면 하면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이 도로야. 여기 갑당이랑 을당이 있어. 그러면 을당은 이 도로에 직접 접해야 토지가 편하겠죠. 그럼 갑당을 통행할 수 있게 이렇게 이걸 지역권이다 그래. 남의 땅을 통행하는 권리, 통행지역권. 그러려면 갑과 을 간에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발생하는 권리예요. 그걸 지역권이다 그래. 즉 자신의 땅 편익을 위해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한다고. 그때 그 두 땅의 이름이 얘가 승낙해줬죠. 다녀도 된다고. 얘를 승역지. 얘는 이게 필요하죠. 이걸 요역지라고 한다고. 그럼 지역권에도 앞에서 배운 취득시효 제도가 있어요. 갑의 허락이 없었더라도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계속 통행을 하면 얘가 요 인근 땅에 대해서 통행할 권리,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해요. 그러면 등기해달라고 하면 등기해줘야 돼. 그럼 20년간 얘가 길 내놓고 다니는데도 갑이 방해를 안 한 거지. 그래서 인정하는 게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 제도야. 근데 문제는 소유자인 을이 아니라 이 요역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던 놈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불법으로 점유하던 사람이 여기다가 통로까지 내고 통행을 한 거야. 그럼 얘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인정하면 돼,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할 놈이죠. 얘는 이 땅에서도 쫓겨나야 될 놈이잖아. 이게 외울 판례도 아니죠. 아니 요역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계신데요. 그럼 이 땅에서도 나가야 될 놈 아니야. 근데 옆 땅 시효취득 할 수 있으면 돼?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돼. 이거를 10년간 지역권 문제가 나오면 한 3년 정도는 계속 나오고 답으로까지 낸 거예요. 낸 놈을 구속시켜야 돼요. 틀린 사람은 옆방에 같이 구속시켜야 돼. 근데 이런 것도 틀리는 건 왜 틀리냐? 줄만 긋고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줄만 긋고. 자, 줄만 긋고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논점은 놓치고 착시 현상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장들은 표시해두고 외우고 외운 대로 그 문장에다가 표시하고 봐야지 그냥 쭉 줄만 긋고 읽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사람 이름을 처음 인사를 할 때 바꿔 읽을 때 많죠. 현수인데 수연이라고 읽을 때 있어. 없어? 아직 젊어서 없나? 그게 착시 현상이 시험 볼 때 무수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해고 보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 번 잘못 들어가면 계속 그 뇌리에 남아가지고 계속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틀린 문제들은 계속 틀리는 거야. 그럼 한 번 틀린 거를 다시는 안 틀리려면 읽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시를 하고 봐야 돼. 그럼 어디다 표시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가르쳐 준다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60번에 지역권 틀린 거 찾으랬어. 야, 4번에 뭐 나왔어요? 불법 점유자 나왔지. 응? 불법 점유자. 시효취득. 절대 없다. 이렇게 해야 돼. 왜 없어요? 보여줄게. 민법 시험 지문들은 지문 속에 질문, 정답, 해설이 들어있어요.
그걸 찾는 거야. 물어본 게 뭐야? 시효 취득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누가? 불법 점유자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해설 들어있잖아. 한 번 더 해줘. 시효 취득할 수 있니? 누가? 불법 점유자가. 없어. 왜 없어? 그렇게 해 공부를. 그럼 그냥 눈만 뜨면 된다니까? 머리를 골 돌릴 필요 없어. 눈 뜨고 손목만 돌리면 돼요. 머리를 돌리면 안 돼. 자, 완전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문제. 상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라니까. 야, 저당권 있어. 저당권자가 누구요? 은행. 그럼 자기가 은행 가서 자기 아파트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주고 1억 빌렸어요. 그 1억 빌린 걸 채권이다 그래. 그럼 나중에 1억을 다 갚죠. 변제. 1억 다 갚았어. 그럼 채권이 소멸했지. 그럼 저당권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왜 없어? 갚았으니까.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효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부종성이다 그래. 종된 원리니까 채권이 소멸해버리면 저당권도 당연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분리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저당권만 따로 처분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도 처분할 수 있어요. 중개 대상이야. 단 뭐와 함께?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당권만 따로 이전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상식. 자기가 은행에서 돈 빌려본 사람 돈 다 갚죠. 그걸 변제했다 그래. 그럼 저당권 효력 없어졌죠. 그럼 이제 등기부에서 말소해야 되거든. 바로 말소돼요? 안 돼요? 돈을 안 빌려봤어? 나중에라도 빌리시면 그렇게 돼.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권 등기 해줬잖아요. 나중에 돈 다 갚죠. 바로 말소 안 돼요. 왜? 말소 신청 등기소에다 해야 돼. 그리고 말소되는데 한 3일 걸려. 그래서 한 3, 4일 후에 문자 와요. 말소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한 날 효력이 소멸한 거예요? 돈 갚은 날 효력이 소멸한 거야? 돈 갚은 날 이미 효력은 없는 거야. 말소가 안 돼도 효력 없는 등기라고. 그거 나중에 말소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불이익이 안 생겨. 그러니까 며칠 후에 말소돼서 나오는 거야. 만약에 그게 말소가 안 되면 효력이 있다고 하면 당장 말소해야지. 그럼 눈을 부릅뜨고 가서 말소 되는 거 보고 돈을 줘야지. 그렇지 않잖아. 그 시험에서 물어봐. 완전 생기초야 이게. 그러면 자, 채권 소멸했죠. 돈 다 갚았지.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그냥 바로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도. 시험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민법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딱 3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공통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 첫째가 언제부터냐. 언제부터냐. 그 언제부터냐가 지문에 들어있을 때는 옳은지 틀린지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이 증명이야. 증명 나오면 누가 증명해야 되냐가 옳으냐 틀리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물어본 걸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이 등기야. 등기하여야가 맞느냐 등기 없이도가 맞느냐를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채권이 소멸했다.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냐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없이도 소멸하는 거야. 왜? 다 갚았으니까. 다 갚았으니까. 그 다음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분리양도할 수는 없어요. 자, 마지막 이거야 이제. 화재보험금이 무슨 뜻이요? 화재보험을 들어놨는데 화재가 나서 그 물건 대신에 받게 된 돈이죠. 그게 화재보험금이야. 너무 용어에 대한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 자,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 설정됐어. 은행 앞으로 얘가 받을 돈이 1억이요. 그럼 저당권이란 제도는 저당권 설정됐었죠. 돈 안 갚지. 그럼 이 목적물인 건물을 경매를 실행해. 그리고 그 경락대금에서 얘 등기 한 날 있죠. 그 금액 이거를 얘보다 나중에 권리관계가 생긴 애보다 먼저 받아가는 거야. 그걸 우선 변제다 그래. 그게 저당권의 목적이야. 이때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어. 그럼 목적물이 없어져 버렸죠. 근데 이게 다행히 화재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화재 보험금이 생겼다. 그러면 요 갑이란 사람한테 저당권자도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 없어지면서 대신 생긴 돈 있죠. 저 화재 보험금에서 갑의 다른 채권자들도 다 같이 받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 얘가 여기에 우선권이 있었죠. 근데 이거 없어지고 대신 생겼지. 이 돈에서만큼은 갑의 다른 애들보다 저당권자들이 여전히 먼저 받아갈 수 있게 해줘야 공평하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공평해야 돼요. 어느 게 공평해? 얘가 먼저 받아갈 수 있게 해줘야 공평한 거 아니요? 왜? 얘가 원래 건물에 우선권이 있었으니까 이 건물이 없어지고 생긴 돈에서만큼은 얘네들이 동일한 거죠. 얘가 계속 우선해서 받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물상대위라고 한다고. 물상대위란 원래 있었던 물건이 없어지면서 대신 생긴 게 있으면 거기에서 대신 받아가는 걸 물상대위다 그래. 그럼 물상대위를 쉽게 읽으면 뭐라고 읽어? 대신 받아간다고. 그럼 화재보험금에서 대신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이 화재보험금이랑 원래 있었던 건물이 같은 거니까. 그걸 물상대위라고 한다고. 나중에 배워. 여러분 같아도 그럴 거야. 자기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데 그 친구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어. 근데 그 건물이 다 탔대. 그럼 자기는 어떡할 거야? 그 화재 보험금에서 자기가 먼저 받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물상대위라고 한다니까. 예, 또 사례 일어났죠? 갑을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야? 저당권 문제야.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언제나 읽지 말란 뜻이 아니고 뭐에 대한 문제인지 법률 용어부터 찾고 내가 외운 거면 풀고 안 외운 거면 넘어가셔야 되거든. 근데 나는 저당권에 대해서 웬만한 거 외웠어. 그럼 풀어야죠. 그때 문제를 먼저 읽을 게 아니라 뭐 찾으라고 했는지 정리하고 지문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본 게 정리가 됐을 때 위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물어본 것 자체로 답이 가능한 문장은 처리를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처음에 문제를 꼼꼼히 다 읽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처음부터 문제를 꼼꼼히 읽게 되면 오히려 예단이 생겨가지고 더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부터 하는 거야? 물어본 게 무엇인지부터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물어본 게 뭔지를 알아내야 그에 대해 내야 답할 준비가 돼 있는 문제는 푸는 거고 뭘 묻는지를 봤더니 내가 그에 대한 답할 거를 준비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버리셔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문제를 다 꼼꼼히 읽었는데 모르는 문제야. 뭐 한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시는 거라고. 그게 절대평가는 다 풀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는 걸 연습해야 돼. 저당권 문제구나. 옳은 거 찾으래. 문제 형식은 똑같아요. 올해 문제는 전부 다 3개짜리 나왔어요. 3개짜리가 박스 문제 중에 제일 어렵거든. 2개 알아야 푸는 게 있고 3개를 다 알아야만 푸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기억 물어본 거 찾아봐. 좀 전에 했으니까. 저당권은 맞소등길 하지 않아도 소멸하냐 그랬죠? 맞네. 근데 앞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채권이 전부 변제됐잖아.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한다라고. 그리고 요 둘은 지워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니은 물어본 거. 물상대위 돈 대신 받을 수 있냐 그랬죠? 뭐에서? 화재보험금에서. 그럼 화재보험금 대신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럼 지그새 초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물어본 게 뭐야? 양도 나왔지. 근데 양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뭐 분리해서 뭐를? 저당권을. 자,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 못해. 저당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 되거든. 완전 생기초 문제요.
그래서 3개짜리 박스 문제 중에 모두가 정답인 문제가 있는데 얘들 3문제는 완전 생기초, 난이도 최하 문제라고. 그런데 이 문제도 틀리신 분들 많아요. 왜? 심리적으로 설마 다일까? 뭔가 하나는 아닐 것 같은데 되지도 않. 자, 근저당, 저당권이나 근저당이나 본질적인 제도는 똑같은데 다른 점은 등기할 때 등기사항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론적으로 배우시지만 지금 현재 실무상으로는 저당권 등기하는 예는 거의 없고 다 근저당 등기를 한다고. 그럼 근저당 등기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생전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본 사람들이 저당권, 근저당 나오면 어려워해. 은행 한 번만 갔다 오면 쉬운데. 근저당 제도는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행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빌리죠. 그럼 이자랑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원금 7천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이자, 제때 안 갚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 이것도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야 은행이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빌려준 돈의 120 내지 130%로 상향해서 금액을 정해. 그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실제로 한 7천에서 8천 빌리면 1억 정도로 최고액을 정한다고. 이제 개념을 아셨지? 그럼 이 채권 최고액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근저당권자보다 후수자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들보다 무제한적으로 우선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등기되어 있는 이 금액 1억 한도까지만 우선 면제를 해주겠다란 뜻이에요. 그럼 최고액 범위 내에서 금액이 확정이 났으면 다 받아가는 거고, 문제는 최고액을 넘어서 확정될 수가 있잖아. 채무자가 한 푼도 안 갚아. 그래서 이자도 불어나고 지연이자도 계속 불어나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버렸어. 그럼 이대로 경매가 되면 후수자보다는 이걸 다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얼마 받아간다고? 1억 원만 우선해서 받아가라고. 그래야 근저당 등기가 된 부동산을 그 이후에 관계 맺는 사람들은 야, 내 위에 있는 저 사람이 나보다는 맥시멈 1억까지만 먼저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은 못 받아가니까 1억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를 맺어야 안전하겠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최고액 제도라고. 이때 소송된 게 그거예요. 채무자란 사람이, 채무자가 누구야? 돈 빌린 사람이죠. 근데 이자랑 지연이자 한 푼도 안 내가지고 1억 2천으로 채무가 확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그럼 자기는 등기되어 있는 1억까지만 갚을 테니까 그 1억 갚고 근저당 말소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망치로 때려버렸다고. 야, 저 최고액 1억 한도를 둔 건 채무자 너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너를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인들, 너 때문에 피해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 채무자 너는 적용되는 거 아니다고. 그럼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돼? 당연히 1억 2천 다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근저당 공부할 때 가장 기초로 하는 게 뭐냐면 채무자냐 아니냐야. 채무자는 얼마 갚아? 얼마 책임져? 다. 왜? 채무자니까. 아니 신용카드 이용 한도는 있어도 이용을 했으면 갚아야 될 한도는 없어. 아니 채무자는 이자고 지연이자고 싹 다 갚아야지. 그러니까 채무자는 언제나 전액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 아니요? 그래서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요? 다 책임질 이유가 없지. 그래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으로 두 가지 사람이 나와. 제3취득자,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몰라. 물상보증인, 얘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그냥 단어로만 보면 얘는 제3자란 뜻이고요. 얘는 물건으로 보증 섰다는 뜻이야. 그럼 그냥 낱말 맞추기만 하게. 제3취득자, 채무자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채무자라고 안 써 있잖아. 채무자는 뭐라고 써 있어? 채무자. 그럼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지. 왜? 제3취득자니까. 그럼 물상보증인 채무자야 아니요? 왜 아니요? 채무자라고 안 써 있잖아. 다 했어요. 채무자는 얼마 갚아? 확정된 금액 다 갚아야 돼. 그럼 채무자 아닌 사람들은 최고액까지만 대신 책임지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야, 이 물상보증인이라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볼 수 있어요. 호구라고 해, 일명. 동생놈이 사업자금이 필요해. 근데 동생은 돈은 빌릴 필요가 있는데 담보가 없어. 그럼 누구 찾아가? 형. 형수가 중개사학원 갔을 때가 찬스야. 요즘에 몇 과목은 오후에 익힘반도 하니까 늦게 와. 그러니까 형수 없을 때 형 찾아가요. 그래서 세 번 불러. 엄마 돌아가실 때 나 잘 키우라고 한 거 기억하지? 아빠 돌아가실 때도 나 잘 키우라는 거 기억하지? 한 번만 살려줘 하고 세 번째 딱 구르면 형이 일어나! 라고 은행에 같이 가. 가서 내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줄 테니까 동생놈한테 돈 빌려주세요. 그래. 이걸 물상보증이다. 그래. 그럼 돈은 누가 써? 동생놈이. 담보는 누가 제공해? 형, 물상보증. 그걸 물상보증이다. 그래. 그럼 채무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동생놈이 돈을 못 갚죠? 그럼 경매 실행하려고 할 거 아니야, 은행이. 그럼 이 형은 만으로 알면 이혼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빚을 내서라 또 미리 갚고 경매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 갚아야 되냐? 이놈이 안 갚은 1억 2천 다 갚아야 돼. 등기된 금액 최고액 1억만 갚으면 돼. 그래, 1억만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근저당에서는 초가 됐을 때 얼마를 책임질 금액이냐, 얼마를 갚아야 말소 청구할 수 있냐 물어보면 기준이 뭐예요? 채무자냐? 아니냐지. 그럼 채무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써 있어. 해보자. 이렇게 잘하는데 시험지만 받으면 탈려라 하니까 된단 말이지. 근저당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4번에 두 단어를 먼저 찾는 거야. 4번. 일단 물어본 건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냐고 물어봤죠? 근저당에서. 그럼 확정된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최고액만 부담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앞에 두 단어. 누구야? 물상보증이냐. 근데 어떻게 됐대? 초과하는 부분이 있대. 그럼 물상보증인은 초과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물상보증인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래, 채무자 아니니까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 쓰시면 되는 거야. 읽는 게 아니고 기준을 찾는 거라고. 내일 모레 시험 다시 보면 붙을 것 같은데. 야, 유치권 있어. 유치권. 유치권을 그대로 읽으면 유치하는 권리예요. 민법 공부하기 전에도 유치권은 보신 적 있어. 버스 타고 가다가 산책하다가 신축된 연립주택, 신축된 상가 건물 분양 중이 아니라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빨간색으로다가 프랜카드 쭉 내려온 건물 유치권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이란 목적물로부터 채권이 생겼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해주면 그 원인 제공한 그 물건을 돈 받을 때까지 점유, 유치하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유치권은 당사자가 어떤 약정을 해가지고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만 발생하는 권리예요. 그걸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래. 이 법정의 단어는 법률 규정이 줄어든 말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학습하실 때 나오는 게
법률 규정은 딱 둘 중에 한 가지 성격으로 나뉘는데 강행 규정이랑 임의 규정으로 구별돼요. 그럼 강행 규정은 강제로 행해진다는 뜻이고 임의는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법 규정이 강행 규정에 해당하잖아. 그럼 무조건 규정대로만 해야 돼. 당사자들이 달리 정한 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규정이 임의 규정에 해당하죠. 그러면 규정대로 해도 되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법률 규정이 둘로 나뉜다 그랬죠. 그럼 법정이란 단어는 법률 규정이란 뜻이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고는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몰라요. 그래서 소송된 거야. 이 유치권 발생하는 이 규정, 이 법률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되냐 임의 규정으로 봐야 되냐가 대법원에 소가 제기됐다고. 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관계가 건물 신축공사 하죠. 그럼 자기 자본으로 신축하는 경우는 없어요. 돈 끌어다 쓴다고. 그러다 보면 도급, 하도급, 또 하도급 이런 관계들이 많아. 그럼 일을 맡기는 사람이 도급인, 공사하는 사람이 수급인이요. 그럼 나중에 공사가 끝났는데도 공사대금 제때 안 주죠. 그럼 돈 받을 수급인들, 공사한 사람들은 유치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신축된 건물이 유치권 행사가 되죠. 그럼 은행 가서 융자 받기 어려워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으면 나중에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한테도 유치권을 행사해버려. 그럼 경락인들은 유치권이 있는 건물들은 웬만하면 경매를 안 받으려고 한다고. 그럼 은행에서는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융자 좀 해달라고 신청하러 오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둔 게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소송된 거야. 그럼 이 유치권 포기각서, 유치권 발생 요건을 갖춘 사건이지만 나는 유치권 포기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약정, 특약의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게 유치권 발생하는 법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법원은 임의 규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지만 임의 규정으로 봤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고. 그럼 포기 특약하면 특약은 유효한 거야. 그럼 발생이 안 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그럼 거래 관행상 대부분 도급인들은 수급인한테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유치권 포기각서를 쓰라 그래요. 그럼 써 안 써? 써. 왜? 안 쓰면 공사를 안 맡겨. 뭐라고 해? 나를 못 믿냐 그래. 꼭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 나를 못 믿냐고. 내가 제때 안 줄 것 같냐고. 근데 나중에 혹시나 융자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받아서라도 널 줘야 되는데 네가 유치권 행사해보면 융자를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각서 쓰라고. 꼭 그날 줄게 하고 쓴다니까. 그럼 각서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근데 나중에 공사대금 제때 안 주죠. 그럼 유치권 발생 안 해요. 왜? 각서 썼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1순위로 제출하라 그래. 신축된 건물 담보대출 받고 싶으면 유치권 포기각서부터 가져오라고. 그럼 쉽게 해줘. 안 가져오면 더 심사를 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제 외웠어? 유치권 임의 규정이야. 그럼 특약, 배제 특약 이거 하다니까. 이건 그냥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듣지, 이거는 중개사 공부 발가락만 담가도 아는 거야. 아니요. 유치권 임의 규정이라고 임의 규정 대표적인 주자로 몇 개 외우는 것 중에 하나요. 그냥 발가락만 담가도 알아. 아니요. 자기 3년 했는데 처음 알았어? 공부 잘못한 거고. 야, 63번에 유치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자, 2번에 물어본 게 뭐야? 배제하는 특약. 유효냐 무효냐 그랬죠? 자,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다니까.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요. 줄만 긋는 거 아니요? 물어본 게 뭔지 찾으시는 거야. 그럼 물어본 게 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왜? 써 있으니까. 연습만 하면 돼. 물어본 거 정리하는 연습부터 하면 돼요.
금방 끝나니까 두 문제 더 하고 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 하면 돼. 우리가 법정이상권이라는 제도는 쉽지 않아요. 아주 양도 많고 판례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간 들도 많아. 그런 주제들일수록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몇 개만 찍어서 딱 외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법정이상권 도저히 못하시겠던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요것만은 외우세요라고 알려줘. 그중 하나가 나대지야. 제일 쉽거든. 여기 야, 민법 공부 안 해도 알아. 이거 나자가 무슨 뜻이요? 나지, 나대지. 벗을 나자요. 홀딱 벗었다고. 그럼 나대지란 말은 그냥 땅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 지상물 없이 땅만 있는 걸 나대지라 그래. 이걸 나지라고도 해요. 나대지. 그래서 법정지상권에 나대지 나오면 절대 없다 이렇게라도 외우라 그래. 그래서 낱말 맞추면 하면 돼. 나대지, 법정이상권 절대 없다 이렇게. 그리고 외워갔어. 문제 제목은 저당권으로 나왔고 옳은 거 찾으세요 그랬어요. 4번 지문 겁나게 길죠? 야, 물어본 것부터 찾으라 그랬어. 그럼 어디부터 보라고? 물어본 거 찾을 땐 끝에부터 보는 거라니까. 그때 물어본 게 뭐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물어봤죠? 근데 앞에 뭐 나와요? 나대지 나오죠? 이렇게 훈련하고 가 원래. 나머지 읽는 거 아니야. 나대지, 법정이상권 절대 없어. 절대 없어. 4번이 답이요. 이 문제가 저희가 이게 1년 가까이 구석구석 제가 다 보면서 수업해요. 어디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동자 다 구석구석 다 본다고. 기둥 뒤에 숨지만 않으면 내가 다 봐.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면 가늠이 돼. 아, 어느 정도 잘 알아듣는구나. 하라는 데 잘 하겠구나. 원시적 불능이구나. 다 알게 된다고. 그래서 저 친구는 힘들겠는데 어려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중에 10명 기준으로 한두 명씩 꼭 깜짝 쇼를 하거든요. 절대 안 될 실력이야. 평균도 60점 맞은 적 한 번도 없고 문해력도 떨어져. 근데 그중 한 친구들은 그의 대소와 누구나 열에 한두 명씩 꼭 있어요. 그럼 내가 꼭 물어봐. 진짜 붙었냐고. 그중 한 친구가 전화 온 게 이거예요. 교수님 자기 붙었대요. 평소에 60점 맞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붙었어? 그랬더니 붙었다니까요. 나대지 없다. 그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시험의 특징이 공부 잘했다고 난리쳤던 사람 중에 일부 완전 실패하고요. 60점 한 번도 못 맞아보고 낱말 맞추기만 하던 사람들 중에 60점대라도 맞고 붙는 사람 비율이 더 많아진 거야. 어차피 맨날 60점 못 맞던 사람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 몰라. 항상 어려워 자기는. 왜? 항상 몰랐으니까. 근데 올해 시험은 어려운 건 아예 어려워도 쉬운 문제는 너무 쉬웠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쉬운 게 더 많이 보였던 거예요. 어차피 배렸잖아. 한 번도 모의고사 60점 맞은 적 없으니까 대문 좁고 떨어져도 그만인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마음이 가볍거든. 그냥 낱말 맞추기만 한 거야. 그랬더니 나대지 나왔어. 없단데? 뭐요? 옳은 거 맞네. 그게 60점에 맞은 거라고. 근데 막 평소에 90점 100점까지 맞았던 사람은 어때요?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 지금. 터무니없는 게 보이잖아. 그럼 버렸으면 붙을 시험을 웜에 큰일 났네. 뭔가 함정이 있나 보네 하면서 쉬운 것도 뭔가 함정이 있겠지 하고 푸신 거야. 그래서 배려본 거라고. 그래서 객관식은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돼. 아까 앞에서 5가지 유형으로 둘 중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 다 맞췄었죠. 근데 그대로 푼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풀 수 있게 훈련하는 게 중요하지. 기본서 한 번 더 보고 판례집 따로 보고 장판지 널판지 풀어보고 남의 학원 가가지고 모의고사 더 풀고 학원 바꾸고 선생 바꾸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이게 자기는 그대로인데 다 바뀌었어. 안 돼요. 어차피 자신이 바뀌었어.